이어진 검찰 등 수사기관의 늑장 대처와 봐주기 수사, 그리고 검찰부터 김건희 특검까지 이어진 미진한 수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처음 포착된 건 무려 13년 전인 2013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김 씨에게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를 소개해줬고, 김 씨가 자금을 댔다는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내사 단계에 멈췄습니다. 6년 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이게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20억 원어치를.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총장 부인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대표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금 부인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지금 수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몸통격인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주가 조작 일당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도 김 씨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걸 인정했지만,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이 돼서야 별도의 경호처 건물에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인식한 것으로 보기조차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늑장 대처와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13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김 씨가 주가 조작을 방조했다는 혐의의 단초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법적인 판단도 받지 못했고, 그 사이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마저 지나버렸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김건희 씨의 혐의 중 오늘 유죄로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뿐이었죠. 그런데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장 먼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선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샤넬백을 건넨 건 맞지만 청탁은 나중에 했다면 그저 의례적인 축하일 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자,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사치품을 받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 7월에 1271만 원 상당의 또 다른 샤넬 가방, 같은 달 6220만 원에 달하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두 번째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수수와 청탁에 명백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 두 개의 선물을 받을 때 통일교의 유엔 제5사무국 유치나 교육부 장관의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 예방 등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
사건부터와 관련해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 명 씨가 김 씨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가 전속적으로 김 씨 부부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김종인, 이준석 등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씨 부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김영선이 좀 해줘라, 김건희 씨의 당선인에게 밀라고 했다는 등의 육성이 나왔는데도
그제야 변호인 쪽으로 몸을 숙여 내용을 확인하듯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질타가 시작되자 김 씨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크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선고 순간에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무죄 부분에 공시가 필요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만 짧게 답한 채 서둘러 법정을 나갔습니다.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지난 2021년 허위 이력 논란으로 첫 대국민 사과를 할 때도 자신을 낮추었던 김건희 씨. 지난해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자와 천수산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대부분 인정된 데다 신천지까지 연루된 상황에서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혀온 권성동 의원. 제가 윤핵관 중에 윤핵관입니다. 그런데 저 윤핵관 된 거 자랑스러워하고 옳은 결정이었고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정권 초기 적극 지원에 나섰고 지난 12.3 내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반대에도 앞장섰습니다. 친윤을 넘어 찐윤으로 통했던 그였지만 결국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작성한 다이어리와 녹취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17대 대선에서 신천지 신도 만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코로나19 시기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막아준 대가로 신천지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주장마저 나왔습니다. 그때에도 저한테도 권유가 왔었죠. 당원 가입을 해라.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이제 누굴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줬던 거죠. 신천지와의 20년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특검이 여당 인사의 이름은 뭉개고 야당만 수사했다며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교 유착의 실체가 상급심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특정 종교 집단과 손잡고 운영되온 정황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기습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해서 대체 왜 또 그러는지 추측만 구성했는데요. 트럼프의 속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무역대표부 측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선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표적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과연 이러는 게 쿠팡에 정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LA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25%로 올린다는 발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대표는 한국이 대미 투자를 실행할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농산물 비관세 장벽 철폐,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의 약속들에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이 불만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나 플랫폼 규제 등은 추진하면서 특별법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해석됩니다. 합의의 실행 속도를 문제 삼아 합의를 뒤집은 사례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의회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원 법사위 공화당 의원단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스스로를 기술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규정합니다. 미국 내에선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관세로 협박한 지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지지자들 앞에서 트럼프는 그동안 관세로 상대를 압박하는 자신의 협상 방식이 항상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charge you 25% tariff if you don't do it. They said, we will do it. Why don't you ask? We'd love to do it. 한미 양국의 협상 세부 내용은 불과 2달쯤 전인 지난해 11월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챙길 것은 챙기자며 압박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한마디 한마디에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관세에 불과한 9조 781억 원, 전년보다 28% 급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자동차에 25% 관세 폭탄을 부과했던 작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관세를 더 물면서 이익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을 집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역시 2분기와 3분기에만 이미 4조 6천억 원 가까운 손해를 봤습니다. 무역 합의로 한숨을 돌린 지 불과 2달 만에 미국이 또다시 관세 폭탄을 만지작거리자 현대기아차 그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작년 초 이미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3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퍼주기에 나섰는데도 관세 협박의 인재 신세를 못 벗어났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한미 FTA로 무관세였다가 15% 관세를 내게 된 것도 부담인데 다시 25%로 관세가 올라가면 연간 3, 4조 원 부담이 늘면서 올해 경영 전략 자체를 바꿔야 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계인 한국 GM조차도 국내 생산량 85%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수천억 원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 부담은 부품업계로 퍼질 수밖에 없어 업계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당연히 그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까 판매 대수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매출의 중개 이제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자동차와 함께 제약과 바이오 업계도 콕 찍어 지목했습니다. 다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 체계를 상당 부분 구축한 상태여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국회 입법 지원에 답답함을 느낀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당은 신속하게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혼란이 커지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 실장은 먼저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원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회의 법안 처리가 자신들의 기대보다 느려 미국 측이 압박에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차별을 경고했다는 보도를 의식한 듯 백악관 관계자가 다른 사안과는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온 김민석 총리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한 라인이 아니라 한 빠진 라인이다. 그래서 왜 가셨냐? 국내 세금 써가면서 국무총리가 미국에 왜 갔습니까? 그러면서 대미투자 협상 결과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며 이번 발언도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선 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원하든 안 하든 입법부의 사항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는 못하는 겁니까? 다만 여당은 법 통과 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테니 정부가 국회 입법 과정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산 1조 1천억을 반영해 놨거든요. 네. 편성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법이 통과되기 전이지만은 그건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는 거. 이런 가운데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납니다.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해결책을 모색할 거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달러 약세엔 문제가 없다며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관세,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 미국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러는 사이 원달러 환율도 석 달 만에
예상하지 않던 변화를 초래하는 모양새입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며 FTA 체결을 선언한 유럽연합과 인도 정상. 인구 20억 명, 전 세계 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초거대 경제권이 탄생했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19년 만의 타결입니다. We are opening a new chapter in our relations on trade, on security, on people-to-people ties. 인도는 유럽산 내연 자동차 관세를 110%에서 10%까지 낮추고 와인 관세도 150%에서 2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와 손잡으면서 유럽의 숨통은 트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동맹인 유럽연합에 25% 관세 부과로 압박을 가하더니 협상 타결 이후에도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게 또다시 25% 관세를 매긴다며 협박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미국 외의 시장이 시급해졌습니다. We reduce strategic dependencies at a time when trade is increasingly weaponized. EU와 인도는 해양안보, 대테러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국방안보협정도 맺었습니다. 이런 유럽에 미국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베서트 재무장관은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수입하는데 유럽은 스스로 러시아 전쟁에 자금을 대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EU는 농민들의 반대로 30년 가까이 끌어오던 남미 4개 국가의 FTA도 최근 타결했습니다. 필리핀, UAE 등과의 FTA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해지고 동맹을 향한 압박이 거듭될수록 국제경제의 세판짜기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비무장지대 DMZ 안에 들어가려면 정전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아니라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여당에서 관광이나 생태보전 등을 위한 비군사적 목적의 방문은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엔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DMZ에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양측 갈등의 이유가 뭔지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7월 한국을 찾은 유흥식 추기경은 비무장지대를 찾아 평화 메시지를 전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출입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작년 말 유엔사가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불허했다 한 달 뒤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토인데도 통제권을 유엔사가 갖는 건 73년 전 체결된 정전협정에 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가 허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비군사적인 목적에 한해 허가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높아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광과 생태 보전, 학수 연구 등은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기자간담회에서 DMZ법은 정전협정 정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만약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재개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유엔군 사령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의 주체가 권한도 행사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뭐라고 얘기한 건 유엔사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내에서도 주권의 문제라는 의견과 정전협정의 틀을 유지하며 실무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한미 간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소다들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죠. 아동의 초상권을 무시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배 의원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입니다. 니는 가만히 있어라는 누리꾼 지적에 배 의원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 지르라며 맞대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던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올렸습니다. 그 아래론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라는
배의원 지지자들의 조롱 섞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배의원의 행위에 MBC를 포함한 언론은 초상권 침해는 물론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동학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배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 아동학대법은 처벌이 답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아이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배의원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만 바꾸고 아이 사진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다른 누리꾼의 명함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름, 직장, 전화번호까지 모두 공개한 건데 비판적인 댓글을 막기 위해 자신을 공격한 이들의 정보를 이른바 박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배의원은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발의한 배의원은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MBC는 배의원에게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생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아이 가족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배의원이 답없이 버티는 사이 어제 600여 개 수준이었던 댓글은 하루 만에 1000여 개로 늘었고 아이의 사진은 무방무기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전입니다. 한 마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SUV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했던 순간 용감한 시민들이 나서서 여성을 구조했는데요. 김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마트 주차장. 검은 옷을 입은 50대 여성이 흰색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다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여성이 허리를 숙여 장바구니를 살피는 사이 주차장을 나오려던 SUV 차량이 순식간에 여성을 덮칩니다. 여성의 오른쪽 다리가 차 앞바퀴에 끼어 차량은 오도 가도 못했고 도와달라는 외침에 시민들은 하나 둘 차 앞으로 몰려와 구조에 안간힘을 씁니다. 차량이 꼼짝도 않자 마트 직원들까지 나서서 힘을 보탭니다. 세 번의 시도 끝에 여성은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5분 만이었습니다. 뛰어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막 뛰어나오는 상태였거든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붙어서 들었어요. 여성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리 골절로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